네, 반갑습니다. 경제만화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즘에 뭐 윤석열 파면이 되면 세상이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할 일이 우리가 많아요. 뭐 요즘에 이제 민주당 경선 방식 가지고 저 불이 나서 호떡집에 불났어요. 지금 불나갖고 제가 이제 조금 불을 지핀 역할을 좀 해서 뭐 전화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강력하게 의견 개진해서 조금 반영될 것 같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밤늦게는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경선들 자체가 기대를 좀 하고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띄워주셨어요. 박상TV 멤버십 회원들이 열심히 띄워주셔서 그럼 경선 룰 지금 뭐 쟁점이 뭐가 있어요? 방송 좀 들으세요. 크게 보면 기존의 방식이라는 게 국민경선 방식인데 선거인단 모집을 통해서 하는데 당원들은 투표권 주고 당원 아닌 사람도 누구나 들어와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당원 아닌 사람 중에 작전 세력이 들어왔을 때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구조 자체가. 근데 지난번에도 한 10만 표 뭉치표가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갑자기 이낙연 후보가 서울에서 갑자기 엄청나게 지지율이 갑자기 높아진 거야. 그래서 종교 세력이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있었는데 그 뒤에 구구 세력들이 더 활개를 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내란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뭉쳐 있거든. 뭐 세이프 코리아도 새롭게 나왔고 정거원뿐만 아니라 또 국민의힘 당의 입장에서도 국민의힘 옛날에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나 누구 찍기 위해서 저기 넣어봤다 그것도 나왔었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수 있거든. 그럼 국민의힘 당원들은 대거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재명만 떨어뜨리면 되는데 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시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게 허점이 많은 제도를 왜 고집하냐 이거예요. 과거에 했다고. 시대가 변했고 당원들의 규모도 커졌고 이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전무해요. 그렇죠. 그럼 국민경선 방식은 폐기해야 하거든. 그렇죠. 그러면 당원 당규에 국민경선만 있냐? 그게 아니라 국민참여경선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당원이 50% 가져가고 일반 비당원이 50% 이상 가져가게 하는 방식인데 그걸 늘 50대 50으로 했어요. 그래서 비당원 쪽은 늘 여론조사로 했었는데 그러면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 하면 깔끔한데 이게 국민의힘도 그렇게 해요. 그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파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아마 그렇게 하면 비명계 군수 후보들이 결서 반대할 거예요. 여론조사 하면 뻔히 이재명 대표가 압도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절충점을 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당원 투표를 50% 보장하되 뭐 비당원을 선거인단을 뭐 한 20, 30% 보장한다든가 여론조사를 20, 30% 반영을 해서 절충점을 찾게 만드는 뭐 이런 이제 그 방안들이 모색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의견을 나오는 거는 당원은 6개월간 당비된 당원들만 인정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그게 한 120만 명 되거든요. 근데 한 달 당비낸 사람들 있잖아요. 6개월 꾸준히 안 내고 이런 사람들이 한 140만 명 정도가 있어요. 합치면 한 260만 되니까 이걸 다 인정을 해주자. 과거에는 6개월 낸 사람만 인정했는데 이런 방식도 논의가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경선 방식 이제 쓰레기통에 박아야 한다. 찬성입니다. 시대가 변했다. 근데 안 되는 거 억지적인 예를 들면 역선택 막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걸 과거 했다고 계속 껴안고 거기서 뭔가를 자꾸 조금씩 바꿔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계속 문제를 키울 뿐이지 본질적인 해답이 아니야. 그러면 국민 참여 경선으로 가고 앞으로는 전당원 투표 100% 가는 거를 두 가지 열어놓고 국민 참여 경선에서 일반이 50% 이상으로 되게 돼 있어 규정. 그것도 없애야 돼. 그럼 당원 투표를 80% 올릴 수도 있고 70%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규정이 50대 50으로 딱 규정돼 있어. 50% 이상을 당원 아닌 포션을 차지하게끔 규정이 돼 있어. 이거 바꿔야 돼. 그것 또한. 그래서 국민 참여 경선과 전당원 투표 방식으로 심플하게 가자. 앞으로는. 근데 이번에는 당원 당규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으니 당원이 50% 넘는 건 불가능해요. 지금 구조에서. 그래서 국민 참여 경선으로 당원은 50% 하되 여론조사를 20, 30%를 넣어서 그 이상한 애들이 들어와서 장난치는 국민 선거인단 여기에 들어오더라도 여론조사로 좀 극복 가능하게끔 절충점을 좀 마련하자. 이게 이제 제 지론이고 오늘 뭐 경공에서도 그 얘기 좀 목소리 좀 높였습니다. 근데 국민 경선 할 때 그 국민 경선 참여자를 모집하죠. 근데 그게 제한이 없나요? 제한이 없습니다. 선거권자면 누구나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역선택이 들어오는 거야. 쉽게 들어오는 거지. 너 간단해. 온라인에서 뚜뚜뚜뚜 인적 싸움만 되면 끝이야. 무제한이에요? 무제한이에요. 그럼 막 500만 명이 들어가요?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명수를 제한하면 어때요? 없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취지가 안 맞는, 그래서 국민경선 폐지해야 한다는 게 국민경선에서는 당원과 당원이 아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규정이 딱 있고 1인 1표를 한다. 규정이 있어. 당원이나 당원이 아닌 자가 똑같이 한 표야. 근데
당원 숫자가 다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비당원은 유권자는 몇 천만 명이 될 수 있잖아. 그렇죠. 누구나 들을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요. 제도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광수 대표님처럼 문제의식이 있는 분들도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이제 좀 설명을 드니까 이해가 좀 되시잖아요. 네. 이건 과거의 유물이고 시효가 끝난 사안이야. 네.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돼.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박정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뭐 깔끔한데 이걸 뭐 오래 고민하면서 이걸 노이즈를 키울 일인가요? 그러니까. 네, 진짜. 아니, 그리고 이거 앞으로 나가기 바쁜데 탁탁탁 치고 나가야지. 제가 과거에 당의 혁신위원 뭐 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거 계속 줄기차게 주장했어. 예. 이미 빨리 고쳐야 한다. 왜냐하면 대선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누를 고치면 계속 반발이 있으니까 예. 아니 구구 세력들이 설치고 이 조항이 문제 있다는 거, 이 규정이 문제 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왜 손대기 주저하냐. 이걸 고쳐놔야 나중에 대선 임박해서 누 문제 나올 때 싸움이 안 일어나지. 네. 아니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지금 민주당이 뭐 후보 간 각축전이 치열해가지고 네. 요만한 룰 변경 때문에 후보가 바뀐다. 그러면 뭐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솔직히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오히려 역선택을 통해서 우리 경선 전체를 무력화하느냐 마느냐가 오히려 쟁점이지. 그렇지. 스크래치를 내냐 안 내냐. 그렇죠. 이제 거기를 이제 디펜스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봐봐요.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가 50~3%로 만약 경선을 통과했어. 네. 뭐 구구 세력이 어떤 특정 후보한테 몰빵을 했어. 예. 그러면 언론이 어떻게 쓸까? 이재명 대세로 끝났다. 예. 국민들한테 버림받았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당연하죠. 예. 그걸 왜 하냐고. 당연하지 제 말씀이. 그래서 대선 후보 되는 사람들이 대선 후보로 되려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 투성인 이 잘못된 제도로 고집하는 것은 실력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꼼수와 뭐랄까요. 그렇죠. 꼼수와 그 조직적인 어떤 이런 그런 이상한 세력들이 개입하는 예. 이런 요행을 바라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걸 고집하면 안 되지. 심지어 요행도 아니고 이게 차도살이지 뭐 적의 칼을 빌려서 내 정적을 제거하려는 그야말로 이거는 뭐 그렇죠. 국가로 치면 외환유치지 외환유치. 무제한 토론도 가능하다. 아니 진짜 토론했으면 좋겠어. 오픈 프라이머리 주장하는 사람들, 국민경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네. 정말 자신 있으면 그러면 그들이 역선택 방지책을 내봐라 이거야. 없어요. 네네네. 불가능해. 근데 근본적으로 제가 좀 궁금한 게 항상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왜 참여하는 거예요? 아이, 흔들기에 참여하는 거지. 아까 있던,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김동연, 김두관, 김경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소수일 거 아니야. 네. 그 소수만 그냥 그들이 지지하는 사람만 들어온 구조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이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을 떨어뜨리려고 마음먹은 특정 세력도 아까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구구 세력들이 이재명을 흔들기 위해서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그런 예가 있어요? 저번에 그거 이낙연 예 말고. 애가 뿐만 아니라 지금 서부법원 폭동 예상했어요? 이광수 대표님?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구나. 아니 그럼 애들이 지금 대선을 질 게 뻔한데 네. 이게 얼마나 좋은 찬스냐고 저들이 볼 때는 딱 노리고 있지. 그리고 6일 동안밖에 선거기간 모집 못해요. 기간 동안. 그러면 자발적인 사람이 6일 동안 들어오면 얼마나 들어오겠어. 난 기껏 해야 50만 들어온다고 봐. 네. 쟤네들 마음먹으면 100만 150만 들어올 수 있다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이심전심으로 야 민주당 국민경선 대거 참여해. 이재명 떨어뜨려. 정강훈 미션 내리고 손현보 미션 내리고 전환기 막 떠들고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게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요. 온라인 투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건데 1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 요즘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유튜브 보는데 거기 막 공유할 텐데 이거 그렇죠. 들어가라고 어떻게 막냐고. 이 너무나 합리적인 얘기인데 이거를 지금 적의 편에게 그대로 쌈 싸서 넘겨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나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솔직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네. 그 세 분 중에 두 분은 오픈 프라임을 여전히 주장하는 걸로 들었어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네. 누군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은 그런 과거 경선 방식 그대로 주장하는 거거든. 왜? 그 뭉치표가 100만 표, 150만 표가 네. 자기한테 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요. 뭐 바라겠지. 네. 이재명한테 적어도 안 갈 거 아니야. 그 표는. 네네. 그럼 내가 하면 설령 진다고 하더라도 아사서 2등 줬거나 그래서 차차기에 네. 자양분을 축적하는 거야. 원래 대선은 재수생들이 유리하잖아요. 되게 보면 네. 재수했던 분들이 되거든. 재수 삼수가. 네. 그러니까 이번에 2등 차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 네. 김두관, 김동연, 김경수는 안다고. 네. 2등 하고 싶지. 그것도 근소한 차이로 2등 해봐. 얼마나 큰 정치적
뭐랄까요 정치적인 자기의 뭐랄까요 이 저 자양분을 정말 얻는 거지 이득을 획득하는 거지. 협작이라고 봅니다. 나는 협작이라고. 오픈 프라이머리 주자 지금 국면에서. 아니 옛날에 5년 전일 때는 그럴 수 있어. 그게 제도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 근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고 그 구색이 결집돼 있고 막을 장치가 현실적으로 없다고 하면 용도 폐기해야지. 왜 우리가 국가보안법 저 과거에 박물관에 쳐넣자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 옛날에 과거 유물이다 잘못된 유물이다. 그 얘기 왜 했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저 쳐넣지 않은 거 아니에요? 폐기하자. 그러니까요. 용도 폐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용도 폐기해야 한다니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잘 알아서 아마 저도 아침 어제 그래서 저희가 한 일주일 전부터 박시영TV에서 저 하고 제가 페북에 막 쓰다 보니까 좀 이슈가 되긴 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아니 뭐 상식적으로 하겠지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셨다가 이거 진짜 들어보니까 이거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이제 위기감도 느꼈고 많은 분들이 많은 의원들한테 이제 문자도 보내고 호소도 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에서도 2, 3일 전부터 기류가 긴급하게 어제부터 막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바뀌면서 이제 그 이런 방안 저런 방안 아이디어를 막 내고 저한테도 문의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좁혀지지 않을까.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경선 룰. 다운 투표를 토요일 일요일 날 부채하고요. 월요일 날 이제 만약에 선거인단 방식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어떤 포션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50%가 아니라 뭐 30%도 어떤 식으로 한다면 월요일부터 선거인단 모집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끝내야 돼. 끝내고 밤 늦게라도 뭐 최고위와 당무위 뭐 이런 데 통과를 시킨 다음에 내일하고 모레 다운 투표를 부채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긴급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좀 높인 거고 이제 경제 이야기 들어갑시다. 알겠습니다. 경제 이야기도 목소리 높을 게 많은데 지금. 이광수 대표님 준비한 내용부터 한번 털어볼까요? 네. 먼저 박신평 대표 박신평 평론가 먼저 얘기할까요? 미국 관세 전쟁. 거기에서 연관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렇죠. 관세 전쟁 좀 이야기. 이거 트럼프 미친놈 아니야? 왜 전 세계를 이 도탄에 빠뜨려? 그렇죠. 아니 그리고 미국이라도 잘 나가면 모르겠어. 이런 극단적인 방식이 과연 미국에 도움이 될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풀어주십시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간단하죠. 내가 관세라는 그 무기를 휘둘러서 상대방을 이제 공포심을 갖게 한다. 그럼 사실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쇼어링 생산실도 미국으로 옮겨 또 미국에게 원하는 거 돈 내놔 이렇게 해서 미국만 번영을 노리겠다. 이게 단순한 로직인데 이게 이제 작동하려고 하면은 일단 상대국이 그 협박이 통해야 된다는 게 전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공포심을 느껴야 된다는 게 전제 사실인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공포심을 안 느껴. 아 그래요? 또는 공포를 느껴도 공포심을 느끼고 순응하는 게 아니라 곧 죽어도 이렇게는 못 죽어. 그러면서 나도 그럼 맞다이야.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 로직이 틀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떻게 상대편의 대응이 어떻게 되냐가 이제 관건이었는데 중국이 일단은 바로 맞보복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천명을 했고 유럽도 뭐 적극적이진 않더라도 소극적인 보복 내지는 이제 보호무역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 이런 태도로 나오니까 이러면 유럽하고 중국하고 친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1대 시장, 2대 시장, 3대 시장이 서로 문을 걸어 잠그고 서로 계속 때리겠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한 20년간 이어오던 자유무역 질서가 여기서 끝나고 사실 보호무역으로 사실 판이 바뀌고 결국에는 동반 침체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그럼 도대체 누구에게 해피한 상황이겠느냐 이거는 좋지 않다라고 해서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측에다 그 우려를 이제 다양한 이 라인에서 전달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다 거부됐고 특히 이제 결정적인 거는 그 월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재무장관이 헤지펀드 출신인데 월가에 이제 큰 형님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야 너라도 가서 제 알아듣게 얘기 좀 해봐. 우리도 죽을 맛이야. 이건 안 돼라고 얘기했는데 재무장관이 월가 형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송한데 나도 힘이 없어요. 야 재무장관인 너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소위 말하는 난 찐윤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라인에서 결정이 돼서 나는 배제된 것 같아요. 야, 그럼 아들 라인인가? 그러니까 그쪽 라인이든지 뭐 어느 쪽 라인이든지 쉽게 말하면 뭐 우리도 저 경제소속 기재부 장관 금융위원장 있지만 청와대 내에서 찐윤들이랑 김건희랑 몇 명이 뚝딱뚝딱 함께 끝나버리는 것처럼. 그렇죠. 여기도 김건희가 있구나. 그런 상황입니다라고 하니까 월가에서는 이제 웬만해서는 어렵겠구나. 그럼 우리가 이 무역 전쟁을 통해서 침체의 늪을 벗어날 일이 없겠구나라고 낙담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목요일 금요일 연속으로 해서 경이 빠졌어요. 경. 경. 조가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9,600조. 네, 9,600조. 그러니까 1경 정도가 막 빠져요. 그러니까 충격이 심했죠. 그 충격이 심했던 게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아시아 증시를 강타해서 아시아 증시도 사실상 거의 뭐 초토화됐어요. 네. 그래서 주 초에 이제 블랙 먼데이를 두드려 맞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갔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새벽이죠. 이제 갑자기 쉽게 말하면 이제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상호 관세를 60여 개국에 부과했고 보편 관세를 누구나 다 10% 이렇게 딱 부과했었는데 보편 관세는 그대로 간다. 10%짜리는. 그다음에 각국에게 부과했던 상호 관세는 90일간 유예한다. 대신에 중국 한 놈만 패겠다. 라고 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또 올리는. 그래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 전쟁에서 중국을 상대로 한 1대1 전쟁으로 나는 팔을 바꾸겠다. 이렇게 어저께 새벽에 딱 발표를 해서 나머지 유예하고. 예. 그래서 갑자기 트럼프가 태도를 바꿨네. 라고 하니까 지난주에 절망했던 자금들이 이제 안도를 하면서 어저께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하루치 중에서 가장 많은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시장이 안심하나 했었는데 예. 오늘 새벽 끝난 장에서 중국에게 내린 관세가 125%가 아니고 145야.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이러면서 너희들이 내 얘기를 잘 못 알아들은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중국에게 강경한 대응을 천명하면서 이 문제가 여전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미국 물가가.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미중 간의 이 무역 전쟁이 미국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어쨌거나 이제 침체의 늪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그 위기감이 퍼지면서 이제 증시가 급락을 하는 이런 사태가 된 거죠. 일단은요. 그러니까 세상사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예. 후폭풍이 크잖아요. 트럼프가 좀 적당한 선에서 관세를 한다면 미국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보니까 네. 같이 죽자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느낌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완전히 아작난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와중에? 아직은 뭐 아작까지는 아닌데 사실 이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죠. 뭐 해결된 건 없고요. 아무튼 그런 게 이제 지난 일주일간 오늘까지 아침까지 있었던 상황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네. 향후에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 중국이 결국 미국과의 이제 1대1 승부를 할 건데 이게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그 뭐 영화도 뭐 수입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 중국에게 34. 그러니까 중국도 그럼 나도 34. 다시 미국이 추가 50. 그럼 나도 50. 여기까지는 계속 에스컬레이팅을 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또 오늘 지금 다시 미국이 125, 150. 뭐 이렇게 계속 올렸거든요. 근데 중국이 그거는 따라서 올린다는 발표가 아직 없었는데 중국이 이 어저께부터 제가 볼 때는 국채 시장을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채. 예. 관세를 그거 끝까지 많이 갖고 있다며. 예. 지금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고 그 다음이 중국이거든요. 네네. 중국이랑 일본이 어저께 아시아 시장에서 조금씩 미국 국채를 던졌어요. 근데 국채 투매가 나오니까 국채값이 확 떨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국채 이자가 유입이 확 올라가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월가에서 주식 떨어진다, 침체 온다 이런 얘기는 트럼프가 귀뚱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국채 시장이 움직인다. 그 이자가 엄청 늘어나는 거죠. 예, 이자가 굉장히 높아지고 사실 어저께는 미국이 국채 입찰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채 시장이 폭락을 하면은 입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미국 정부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니까 그렇죠. 입찰 앞두고 이거는 이제 진정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 재정으로 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자를 담당해야 하니까. 그래서 일단 트럼프가 주식시장 떨어지는 거는 말을 안 들어먹었는데 국제시장이 흔들린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말을 들어먹었다.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상호관세를 유예하는 조치에 들어간 이유는 그거다. 국제시장이 트럼프를 결국 움직였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이제 중국의 맞대응이 어디까지 갈 거냐인데 사실 저는 이제 중국은 기존의 중국과는 달라진 점이 몇 개 있는데 하나는 예전에 트럼프랑 한번 붙어봤다. 네, 경험이 쌓였다는 거고요. 둘째로 히토리 같은 수많은 전략 물자를 무기화하는 매뉴얼 프로세스가 끝났어요. 이미 중국은 갖고 있어요. 네가 이거 던지면 나도 이거 던진다 해갖고 뭐 거의 뭐 한 몇백 개의 전략 물자가 있거든요. 미국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준비가 끝났고 무기화가 끝났다는 거죠. 세 번째가 애플과 테슬라 같은 인지를 갖고 있어요. 중국이. 예, 여차하면 뭐 내가 데리고 있는 네 새끼들도 죽을 수 있어. 이런 거죠. 공장 갖고 있는 거. 예, 뭐 그런 것들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채도 내가 흔들려면 흔들 수 있어. 뭐
다 투매를 시켜가지고 나까지 죽겠다. 왜냐면 국제 가격이 떨어지면 중국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이 같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네. 다 죽자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나는 그래도 이걸 버틸 수 있어. 감당하면서 이거 던진다. 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고 결정적으로 이제 중국과 미국이 계속 이 티격태격한다면 제가 볼 때는 시간은 중국 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왜냐하면 양쪽 다 이제 침체를 가거나 상처를 입을 때 중국은 인민들을 누를 수 있는 정치 체제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특히 이제 외부의 적이 우리를 공격한 겁니다. 우리 공산당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먼저 도발한 게 아니잖아. 인민들이 응전하는 거지. 이겨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겨낸다 이러면서 애국 소비한다 이러면서 그렇지. 테슬라 공장에 불 지르고 옛날에 일본한테 지나가는 애플 다 태우고 막 그랬잖아. 한국도 마찬가지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중국은 그나마 인민들을 좀 누르는 정치 체제라면 그렇지. 미국은 어쨌거나 이제 물가 오르고 소비자 부담 세지고 침체 오고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 시민들 폭동이 일어난다니까. 진짜. 그래서 시간이 미국 편이 아닐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그래서 미국이 사실 이기죠. 더 큰 무기도 있고 덩치도 크니까 이 압도적인 화력과 협박 장치를 통해서 조기에 이 싸움을 권투로 치면 1, 2, 3라운드 안에 KO를 시키면은 미국이 유리하고 장기전으로 가면 한 9회 넘어간 때까지 버티고 있다라는 거는 9라운드 넘어가는. 그러면 미국도 맞으면서 갔다는 거거든요. 9라운드까지. 그러면 판정으로 가면 이거 모른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비유가 있습니다. 딱 와닿네. 맞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딱. 근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좀 이따 얘기해보고. 그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이 태산 같아요. 주식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 이 얘기하면서 우리 이관수 대표 이야기 좀 듣고 또 윤석열 얘기는 뒷부분에 그 나라 살림 관련된 뒷부분 이야기를 해보죠. 예. 일단 그 저희가 트럼프가 되면서 주식시장이 하락할 거라는 예측은 했어요. 그렇죠.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어쨌든 존재하니까 트럼프가 집권하면 시장에 그런 불확실성을 더 키울 거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식이니까 이게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예상을 했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한 건데 자,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고 경기가 안 좋다고 하면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투자할 거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과거로부터 계속 그래왔고. 금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금 가격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었고요. 이제 그 말씀을 다시 드리고 이제 안전자산에 투자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경기 침체 얘기를 할 건데 자, 금리 인하하는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려되는 게 관세를 올리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아니 안 올라갈 수 있다. 그때 그건 뭐냐면 주택 임대료와 그리고 운송비 즉 기름값만 잡으면 미국은 물가를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그런 일종의 매크로의 확률 높은 전망을 했던 거예요. 트럼프 쪽에서? 아니 제가요. 그래. 아니 이광수 대표님 그 얘기는 이해하고 그렇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주시해야 될 게 트럼프가 이렇게 크게 문제를 일으킬 거를 모두 다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죠. 근데 이 아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걸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할 건가. 이런 고민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러면 안전자산에 가고 그다음에 금리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내릴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동안 연준이 계속 버텨왔으니까. 사실 전 트럼프도 그런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금리 측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또 금리가 낮아야 되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긴 한데. 근데 이 시작해서 실제로 그런 모습이 처음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는 떨어지면서 미국 국채 가격은 오르고 그다음에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트럼프가 갑자기 뭐 관세의 비율 나오는데 다 모두 다 그렇게 예상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갑자기 국채 금리가 올라요. 사람들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던 미국 국채를 판다고 해요. 그런데 금리가 예를 들어서 예상대로 안 움직이고 국채를 안 사는 거죠. 이거는 큰 틀에서 뭔가 지금 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일시적인 건가? 이게 사실 의사결정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자산을 투자하고 그리고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 우리가 같이 투자하고 있는 AGNC나 미국 30년 국채가 사실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계속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최근 이제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질문도 여러 번 하시겠지만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사실은 야, 이걸 어떻게 고민해야지. 제가 이제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교훈을 또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위기가 오는데요. 네. 다른 모습으로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또 깜빡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그러니까 2000년부터 어쨌든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애널리스트 하면서 굉장히 많은 위기들을 경험해 왔는데 네, 네. 위기는 반드시 오는데 다른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간과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위기가 와 그럼 사람들은 안전자산에 투자해. 근데 이번에는 쉽게 말해서 위기가 오니까 안전자산도 팔아버리네. 과거와 패턴이 달라졌구나. 그러니까 이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일시적으로 그런 건지 이런 건지 아니면 좀 더 구조적인 모습이 있는지 이 판단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저 이 바닥인데 더 사야 돼요? 주식 이렇게 빠졌는데 더 사야 돼요? 이걸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네. 이걸 일시적으로 판단하는지 구조적인 새로운 위기로 판단하는지. 그래서 이제 고민스러운 건데 일단은 조금 더 스토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경제만화방에서 얘기한 제가 추천드린 책이 있어요. 네네.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야 된다. 사실 그게 제가 다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크로가 중요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책을 쓴 사람이 피터 라바로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저도 회사를 다녔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면 회사에 진짜 오너들이 있잖아요. 예. 회사 오너들은요 아주 독특한 측면이 전 있다고 봐요. 뭐냐면 신복을 둬요. 정치인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CEO들은 신복 한 명을 둬요. 그래서 얘 말만 들어 막. 그러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쳐. 그리고 새로운 신복을 찾아. 책임 전가하고. 근데 정치인들은 좀 제가 잘 모르는데 다른 것 같아요. 여러 의견도 듣고. 신복을 두면 걔가 자기 자리를 위협해. 그래서 다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CEO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너들은. 왜냐하면 내가 절대 군주기 때문에. 그렇지. 무조건 한 명만 찍어요. 근데 한 명만 찍고 한 명 말만 듣다가 아니면 쳐. 한 명만 찍은 게 트럼프는 피터 나바로입니다. 이 사람은 관세로 미국이 세질 수 있다는 걸 계속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웅크린 호랑이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그게 매크로 얘기들이 사실 그거에 기조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 이광수 대표 잘 읽고 계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움직일지를.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처음에 이 정권이 들어올 때 누가 들어오냐면 이제 아까 박시영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스콧 베선트가 들어와요. 이 사람이 재무장관이에요. 월가 출신에. 그래서 이 사람 딱 재무장관 시키는 거고 저는 피터 나바로가 밀린 줄 알았지. 네? 네. 그랬더니 막 관세를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피터 나바로가 이렇게 뜬 거네. 이 사람이 지금 트럼프가 피터 나바로 얘기만 듣고 있구나. 근데 이게 계속 될까? 근데 요즘 잘 보시면 미묘한 변화가 다시 그 관세의 협상을 재무장관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국채금리가 오르니까 이제 다시 야 생각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터 라바한테 이거 얘기한 거지. 너 관세 올려도 물가 안 오른다며. 관세 올라도 국채 안전자산의 수요 올린다며 네 책에 그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피터 나바로가 튼세게 다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건 과거에 그렇게 패턴이니까. 야, 네 말 틀렸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피터 나바로가 지금 궁지에 몰렸구나. 제가 칠 것 같아. 트럼프 스타일상. 네. 그래서 스콧 베선트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스콧 베선트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채권 시장 안정이에요. 국채 금리는 내려야 된다. 그래서 정부 재정이 빵꾸 나는 거니까. 뿐만 아니라 하여튼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빚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오면 그냥 망해요. 지금 얼마나 그 부담이 크냐면 그게 정부도 빚도 많고 기업도 빚이 많고 가게도 사실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금리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자자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금리가 되게 중요한 거죠. 금리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서서히 조금씩 이제는 방향성이 바뀌지 않느냐. 그렇게 전 이게 예측하기는 힘든데 지금의 기사들 제가 요즘 거의 잠을 안 자거든요. 미국 장을 계속 봐요. 뉴스도 보고. 그런데 그런 미묘한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면 뭐 몇 개월 동안 지금 잠 못 잔 거 아니야? 탄핵 때문에 잠 못 잤고 최근에 이 트럼프 그래서 때문에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탄핵 때도 저는 좀 쉬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장이 막 움직이고 이러니까. 근데 자,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망과 얘기는 다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렇지. 이 얘기가 중요하죠. 중요하죠. 이게 어떻게? 중요하죠. 어떻게? 자, 뭐 자료 안 봐도 됩니까? 자료는 참고. 좀 이따 볼게요. 네, 좀 이따 볼게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미국이 이 상태로 가긴 힘들다. 전략도 바꿀 거고. 네. 그래서 저는 관세가 이렇게 강행군으로 가기는 시장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특히 국채 시장에서. 이렇게 가면 너네 미국 망해. 근데 왜 그렇게 되냐? 그럴 수밖에 없냐면 미국은 무슨 얘기냐면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지난번에도 저기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암호화폐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가장 큰 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대출로 그렇게 나라가 만들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달러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그렇죠. 있고. 그 달러를 강했기 때문에 빚을 계속 내도 버텨왔던 거예요. 근데 그 근저에는 국채가 있고 그 근저에는 안정된 금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전한 나라, 안전한 통화, 안전한 자산이라는 신뢰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미국은 끝나고 전 세계가 공황에 빠지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이 달러 자산을 다 갖고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박시영 대표가 중국은행, 박시돈? 박시동. 박시동 대표님이 아까 무슨 얘기 하셨냐면 중국에서 미국 채권을 판다고 하셨잖아요. 일시적으로 팔 수 있죠. 그런데 못 팔아요. 아, 자기도 손해 보니까. 뿐만 아니라 위안화 때문에. 미국 채권을 팔면 위안화를 누가 믿고 거래하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금을 샀다고요. 달러 팔고면서. 네. 근데 금을 더 살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네. 그러면은 여기서 국채 매도는 한계가 있고 또 미국도 전략적으로 방향을 바꾸면 저는 국채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앞으로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전망을 일단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가장 관심 있는 건 같이 에이전시를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저기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에이전시라는 주가의 기본은 뭐냐면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구조냐면 내가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를 대출해주는 그러니까 대출해주는 대부업자예요. 그런데 이 대출을 어떻게 조달하냐면 시장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조달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금리에 민감하지. 그렇죠. 그래서 시장 금리가 오르면 시장 금리가 국채 금리거든요. 네. 국채 금리가 오르면 내가 비싼 걸 조달해 줘서 고정된 네. 모기지는 픽스 네. 레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윤이 거의 없다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장 금리에 되게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지금처럼 시장 금리가 오르면 저렇게 폭락이 올 수 있어요. 최근에도 한 5년간 몇 번의 폭락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저게 지속 가능성이 이런 전망 하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일단은 무서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꺼번에 산 건 아니고 떨어지면 조금 더 비중을 늘리고 오르면 좀 덜 사고 이런 것들을 좀 유지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장 보시면 어쨌든 이런 이렇게 개별 회사의 모습은 이런 건데 현재 이제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다시 배당 수익률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의 평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회사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경험이 다 그대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사실 원칙은 그럽니다. 원칙은 손절매가 기본이긴 해요.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 막 미친 짓을 해서 빠져. 그러면 저는 이거는 손절매하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저는 지금 그 상황이지 않을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무리하지 물론 않으셔야 되는데 이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제가 볼 때 한 20%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배당 수익이 다 17%니까 어쨌든 계속 월배당을 받는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여기서 막 주식을 뭐 팔거나 이런 시점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
미국의 국제 시장이 이제 조금씩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이런 구도상으로 그런 얘기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다른 데 듣기 어려운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금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위기가 올 줄 알았는데 위기가 다른 모습으로 온 거예요. 이랬을 때 결국에는 반응이 아니라 대응해야겠거든요. 그러니까 반응하면 이제 무섭게 느껴지죠. 근데 이제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지?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는 그냥 공황이에요. 근데 저 확률 낮다. 그렇게 공멸의 길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습니다. 미국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뭐 지금 대통령 선거도 되게 중요하고 이렇지만 뭐 이따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경제 정책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 한덕수 머리에 똥 만들었잖아. 이광수가 지금 정책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이런 위기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더 직면된 위기와 더 직면된 과제가 있어서 이제 이게 쏠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잘 견뎌내지 못하면 되게 위험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걸 지금 물어보던데 AGNC를 추가 매수하는 거 있잖아요. 조금씩 사는 건 늘 저점에 사라고 얘기하셨는데 공격적으로 좀 살 필요도 있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일단 기술적 측면을 얘기 드릴게요. 기술적 측면은 확실할 때 왕창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할 때 조금씩 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은 사실은 막는 게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이제는 관세가 내린대. 이제 관세 안 한대. 중국하고 협상한대. 라고 하는 걸 보는 순간. 그러니까 이거는 급한 거 없다. 그때는 팍 올라가니까. 그거 그냥 예를 들어서 타면 된다. 올라타면 된다. 그래서 그거는 기술적 측면에 여러분들이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고 저는 분명히 그런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일단 예측을 합니다. 투자는 결국은 미래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피해요. 제가 이광수 대표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뭐 사석에서도 얘기했고 방송에도 한두 번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바이오 주식 중에 이광수 대표 펩트론 얘기했잖아요. 그거 상당히 주목된다. 요즘에 아주 뭐 상승 국면 확 컸던데. 그건 방송에서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랬나? 네.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적은 없고. 왜냐하면 이게 좀 위험한 게 있는데 국내 주식을 방송에서 얘기하는 건 조금 이게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얘기한 적 없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지나고 나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일단 미국의 채권 시장이 되게 중요하고 이 채권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서 세계 경제가 출렁거릴 수 있다. 제가 볼 때 근데 극단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없고 지금의 분위기를 보면 좀 방향타가 바뀌는 것 같다. 제가 요즘 그러면 지금 최악의 상태를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졌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도의 문제인데 그 속도를 확인하는 순간 아까도 이제는 주세님이 춤에 어떻게 하느냐. 그 확인하는 순간 이제 산다 많이. 그러니까 이거 너무 빨리 액션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그냥 예를 들어서 관심을 이제 가지시는데 과거처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나의 자산의 뭐 한 10%를 사야겠다 빠졌으니까. 그건 좀 위험하다. 그거 위험하다는 게 아니고 확인하고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조심조심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방향성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조금 더 빨라지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광수 대표님은 결국은 더 극단적으로 가지 못할 거고 미국의 트럼프가 어떤 형태든 간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접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재무장관 이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가진 게 스콧 베선트인데 언론에서 이 사람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방향타는 바뀝니다. 재무장관이 실세면 아까 월가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게 제가 보니까 오너들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정치인하고 달라. 제가 그때 트럼프는 아까 누구를 지명했는데 걔 아니야. 신복을 꼭 만들어.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왕들은 자기 나라잖아요. 그 신복이 한 명 있잖아. 여러 군데 주는 게 아니라. 고현준이 있어야 하는데 신복이 빠져갖고 나도 힘을 잃었네.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리고 두 가지만 이제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복리의 재투자를 계속하고 있는데 일종의 장기로 해서 복리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복리를 추구하면서 투자할 때는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쌓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네. 복리를 투자하는 AGNC는 그런 차원으로 추천한 그러니까 거잖아. 배당을 받고 재투자할 때는
아주 뭐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 한 꾸준히 한다. 꾸준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경제시장이 계속 바뀌고 자본시장이 바뀌는데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반응하시지 않고 좀 합리적으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 얘기 조금 더 들어간 다음에 질문을 좀 받도록 하는데 요즘에 한덕수 대선 차출로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한덕수가 3년 동안 총리에 한 놈 맞죠? 새로운 놈 아니지. 동명이인 한덕수 아니지. 그 놈이지. 네. 그 놈이 나라 살림 거들낸 놈 아니에요. 3년 동안 윤석열 그렇습니다. 폭정. 나라 살림 거들냈죠.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응. 일단 2024년도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가계부 정리하듯이 국가도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나라 살림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 정식으로 의결을 받아야 돼요.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결산 문서거든요. 2024 회계년도 국가 결산 보고서라는 걸 이제 국법에 따라서 국법에 따라서 방망이를 치고 확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제 국회로 넘기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기사가 아니고 어제 확정된 진짜 우리나라 나라 살림 보고서를 놓고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언론 보도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다. 예. 그 결론은 네. 2024년도에 나라 살림이 104조 8천억 뻥 좀 보태서 105조가 적자가 났다. 한 해에? 예. 한 해에 105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요. 예. 팬데믹 있을 때 2번 100조 넘은 적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아직 다 공개 안 됐습니다. 비밀이니까요. 뭐냐면 우리가 백신도 금방금방 사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백신 사는 돈, 방역하는 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는 돈 등등 다 들어갔을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재난 시에 그랬을 거고 그거 이외로는 그런 적이 없는 팬데믹을 제외하고는 사상 처음으로 100조가 넘었어요. 작년에 무슨 팬데믹이 없었잖아. 없었죠. 그러니까 평시에 윤석열이 출처인가 이만큼? 그러니까요. 평시에 재난급 국가 살림 빵꾸를 냈다. 야.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100조가 넘은 거는 팬데믹을 제외하고는 처음이에요. 거기에 한덕수와 최성목이 있는 거잖아요. 한덕수 최성목이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도 17조 7천억이나 늘었고요. 당초 예상하고 있던 규모보다도 13조가 더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더불어 이제 국가 채무, 나라 빚, 나라 빚은 1,175조. 1,175조. 그 관련된 자료들도 올려주세요. 예. 네. 1,175조. 이건 어떤 규모냐? 그냥 역대 최대치 갱신 돌파. 그러니까 나라 살림은 빵꾸를 내. 그리고 국가 빚은 늘려. 그런데 경기는 침체가 됐어요. 네. 이 어려운 걸 해냈어요. 아니 왜냐면 이게 이론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럴 수 있다고 쳐볼게요. 나라 살림이 어렵네. 적자가 났네. 그렇다고 쳐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적자가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빚을 내자. 그렇지. 추경을 하자. 그래서 그렇지. 확실하게 남의 돈을 빌려와 가지고 수입이 안 들어왔으니까 적자가 났으니까 경기를 살려야 할 거야. 그 돈 가지고 경기를 살리자. 그럼 경기는 좋아지고 이렇게 돼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냐? 나라 살림은 빵꾸가 났어요. 추경은 안 했어. 근데 빚은 늘어 있어. 그런데 경기는 침체돼 있어. 그 어려운 길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해도 그거보다 잘하겠다. 네, 그러니까 무능의 극치. 이론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싶을 정도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국가 채무 1,175조를 만들었고 국민 1인당 채무로 보면은 약 2,270만 원. 인당 2,270만 원이고요. 네. 전년 대비하면은 그냥 여러분 개인은 아직 갚으라고는 안 하겠지만 인간적으로 100만 원 이상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국가가 어느 날 망했다고 치면 갑자기 와가지고 외국에서 와가지고 돈 내놔. 그리고 작년보다 100만 원 더 내놔. 니네가 정치를 그렇게 했잖아.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1년 동안 쎄빠지게 우리 일을 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윤석열과 한덕수와 최상목 때문에 100만 원 더 돈을 물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상황이 1인당. 1인당. 예. 그럼 4인 기준이면 400만 원이네. 예.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목을 쳐야 돼, 목을. 나라 살림을 왜 빵꾸가 났나 하는 건 일단은 세수가 덜 들어왔어요. 30조가 덜 들어왔는데 예. 이것도 다 정부 책임이에요. 하나는 감세를 많이 해서 그래요. 근데 이건 맨날 아니라고 정부는 얘기하지만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는요. 수치가 딱 증명을 해줘요. 네. 세금을 얼마나 깎아줬냐. 예.
실제로 국민들이 얼마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느냐. 예. 이게 조세 부담률이거든요. 예. OECD 평균이 25%예요. 우리도 한때 22%까지 갔어요. 예. 근데 윤석열이 3년 하는 동안 지금 어떻게 돼 있냐? 17%가 됐어요. 아, 이거 국세 감면율. 그러니까 조세 부담률. 아, 조세 부담률. 예. 조세 부담률이 실제로 5%가 떨어졌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OECD 웬만한 나라들의 평균이 25인데 예.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8%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세 때문에 그런 거죠. 감세 때문이에요. 누가 봐도 감세 때문이에요. 법인세 예. 뭐 등등등.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를 깎아줘, 법인세가 안 들어온 거다. 그거는 경기 침체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윤석열이는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정확히 떠들어가 보면은 네. 법인세가 안 들어온 건 경기 침체 때문이고 경기 침체 누구 때문이냐? 정부가 경기 관리 잘 못해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대무역 잘못하고 네. 중국을 적으로 돌리고 등등등. 예. 그러니까 이것도 네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고요. 예. 100번 양보해서 법인세가 17조 원 덜 들어왔다고 쳐요. 그럼 나머지 세금을 어떻게 관리했는가를 봤더니 예. 부가세가 11%가 늘었어요. 아, 부가세가. 이건 뭐냐? 법인세는 깎아줬는데 예. 물가가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구입할 때 우리가 10%더 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 국민이 예. 10%씩 더 낸 거예요. 그렇지. 부가세는 이 간접세잖아요. 간접세고. 예. 간접세니까 무차별하게 다 낸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없는 사람만 힘들지 그거는. 예, 당연히. 법인세는 떨어졌지만 근로소득세는 늘었어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진짜. 절대값으로도 늘었고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죽어라 했구나. 죽어라 한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서민들은. 진짜로 감세했고 법인세는 덜 들어왔고 그 나머지 빈틈은 서민들의 월급 봉투를 채웠고 전 국민한테 다 물건값에 부과하는 부가세로 늘렸고 그리고도 나라 살림은 결국 빵꾸를 냈고. 이 정도면 능지차참감이 그렇습니다. 옛날로 진짜로요. 치면 조선시대로 진짜로. 하면. 그래서 이 나라 살림이 대충 한 650조에서 70조 사이 규모인데 지금 우리 셋이 너무 열받아. 그래가지고 야 쳐들어가자. 정부는 쳐들어가. 최상목이 나와. 그러고 최상목이를 집어치우고 거기 있는 금고를 열어. 그래서 지금 나라 돈 얼마 있어? 라고 금고를 딱 털면 얼마 있냐? 2천억 있어요. 2천억. 아, 우리 잔고. 예. 금고에 2천원 예. 있다. 쓸 수 있는 돈이. 예. 좀 제가 극단적인 비유긴 한데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살림을 거덜낸 거냐면 연봉 1억짜리 이라고 해봐요. 아들내미가. 그러면 1년 딱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가가지고 그래 1년 살림 잘 살았니? 돈 얼마 했니? 라고 했더니 벌써 한 3만 원 남았나요? 이거랑 같은 비유예요. 같은 비율이야. 그러네. 1년 내내 잘 살아보라고 국민들이 세금 걷어가지고 1억을 줬어요. 아버지가. 이거 갖고 사업을 하든지 학교를 다니든 잘 살아봐라. 1년 지나고 났더니 얼마 남았냐 그랬더니 3만 원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집에서 쫓겨나. 그러니까 나라 살림에 우리가 금고를 털러 가도 다 긁어도 뭐 없어 쌀이. 누가 해쳐먹은 거야 이씨. 자,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나라 살림을 진짜로 거덜냈다는 뜻입니다. 예, 이거는 이 무능의 극치는 용서받지 못할 일인데 진짜 이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 60일 뒤에 출범할 다음 정부가 텅텅 빈 나라 곳간과 역대 그러네. 최대치로 올라간 국가 부채를 떠안고 시작해요. 야, 이거 악순환이야. 악순환이에요. 계속 진보 정권만 잡으면 그 전에 보수 정권들이 말아먹은 그걸 그냥 또 인수해서 그럼요. 허덕거리고 좀 살려놓으면.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미리 예언하는데요. 이제 지금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면 보나마나 그동안 3년간 다 알면서도 쥐죽은 듯이 조용히 했던 이 보수 언론들이나 경제지가 총동원돼 가지고 엉망이다. 경제 망가진다. 니들 때문에 못 산다. 그리고 막 검찰 개혁하면 경제가 어떤데 지금 예. 검찰 개혁할 때냐 네, 언론 네, 개혁할 때 네. 이럴 거야 또 예. 저놈들은. 근데 지금 우리가 받은 거는 빚 투성이에 거덜난 나라 살림을 지금 그러면 받게 생겼어요. 오늘 아마 이제 이 본방이 저녁 때 이제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이제 자료들을 이광수 대표나 박신영 대표의 자료들을 공유를 할 텐데 거기 그 자료 중에 아까 이제 나라 살림 거덜낸 네네네. 우리 박신영 대표, 박신영 평론가가 준비했던 자료 중에 그래프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걸 좀 많이 올려주시고 우리 제작진들이 그래서 그 그래프가 딱 눈에 딱 보면 그냥 바로 해석이 되잖아.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주변에 그렇죠. 전파가 돼야겠네. 네. 그다음에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니, 그 얘기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이걸 어떻게 이 동태를 알았냐면 파면하는 날 뭐 정치적인 분석은 많잖아요. 예. 판결문이 어쩌고 저쩌고 말았는데 그날 경제면 그다음에 경제지 보도를 실시간으로 제가 다 봤어요. 뭔지 아세요? 예. 다 경제가 안 좋다는 뉴스야. 파면되는 순간부터 요놈들은 경제로 가는 거야. 그 전에 그럼 좋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둘이 패려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네, 보이는 거죠. 지금부터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속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 질의응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닐리님, 뭐 이렇게 길어 이거?
이걸 어떻게 자주 읽으라고. 경제만화 뭐 자주 못 봐서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금융사기와 관련된 컨텐츠 하나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와 절친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2천만 원 날렸고 바로 신고를 했는데도 그 돈이 마카오로 넘어가 돈 세탁이 되는 과정이어서 찾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 쭉 하셨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보니까 이런 이 보이스피싱 관련해 신고된 게 한 2만 건이 된다고 하는데 금액은 수백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네. 이거 혹시 막을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경찰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던데. 네. 근데 저도 한 10년 전에 저런 비슷한 일을 한번 개인적으로 겪은 적 있어요. 사기는 안 당했는데. 근데 되게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생각이 되잖아요. 난 절대 안 속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그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속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사연 보니까 예전에 투자회사에서 자문받아서 투자했던 게 이제 손해를 봤었는데 그때 그 사실 알고 손실을 많이 주겠다 하면서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네. 친구의 이름도 알고 뭐 상황도 알고 있다 보니까 의심을 했다가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괜찮은 투자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송금도 했는데 그다음 이제 연락 두절이 됐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야, 참. 저런 예시나 저런 분들을 한번 많은 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네. 그래서 다 이런 분들 계시니까 이런 조심하시라. 마시라. 그래 맞아. 그런 의미로 아마 닐리님 올려주신 것 같아요. 대책보다도 경각심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자 주세님 AGNC 빠질 때마다 모은다는 전략에서 떨어질 때마다 사고 있는데 맞는 전략일까요?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거는 그동안 이제 한 전략인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주가 하락폭이 좀 크니까 자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사실 저는 자산 시장이 운의 역할이 되게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 네. 그러니까 공교롭게 이런 거죠. 뭐냐면 어제 저한테 카톡 메시지가 왔어요. 어떤 분이 경제 만화방을 들으려고 한다 이제부터. 그래서 당원으로 가입할 거다. 그래서 다 가입하도 우리 당원으로 가입 안 해도 되는데. 아 그래요? 근데 나도 그거 봤어. 오픈 채팅방에 누가 들어왔는데 멤버십 회원으로 당원으로 가입하고 경제만화방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분이구나. 네, 그분이 왔는데 얘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되게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한다. 그럼 완전 이게 나중에 보면 바닥일 수 있거든요. 흥미롭죠. 왜냐하면 미리 막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것보다 시점에 차라서 또 차이가 나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투자는 제가 볼 때 운의 역할이 되게 크고 그래서 이제 겸손하라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그럼 운을 어떻게 우리가 불러올 건가? 아니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저는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운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지속해야 돼요. 네. 네. 살아남아야죠. 그래야 운 올 때까지 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잃지 마라. 살아남아라. 이런 얘기가 사실은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군주론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운을 맞이하려면 되게 공격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정확히 체계 표현, 제 의견 아닙니다. 체계 표현이에요. 마키아벨리가 뭐라냐면 운은 여성과 같다. 과감하게 대시하고 그리고 전부를 걸어야 미인을 얻을 수 있지. 이거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대충 머리 재고 뭐 이러면 사실 어떻게 미인을 얻냐. 그렇지. 사실 운은 그와 같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쏙쏙 들어오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시장이 막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면 한번 베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나도 사실 요즘에 제가 이제 주식을 하지는 않지만 딱 보니까 이거는 이 정도 가치가 되는데 너무 떨어졌는데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20-30% 빠졌는데 이건 분명히 오른 주식인데 그 그렇죠.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팅이 필요한데 그 베팅의 시점을 저희가 잘 고민하는데 그거는 지금 상황을 볼 때 저희가 확인해서 베팅해도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 확인해서 베팅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확 덤벼들지는 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고 베팅하는 게 아니라
좀 오르는 상승 국면에 그렇죠. 같이 타라.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그런 신호를 우리한테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가 중국 건데 뭐 이런 식의 뭐 이런 식이라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이래서 바뀔까라기보다도 그럴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얘기잖아요.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이런 게 이제 실적도 중요하잖아요. 심리라는 게 크게 작동하는 나 혼자 결단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총합이 모여지는 거잖아요. 각각의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바닥이고 지금 사야 할 때인데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게 안 돼 있으면 또 추가 하락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나만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사람들의 심리를 잘 보고 선택해야 한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가 진짜 그런 때가 온다고 하면 이제 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마치 미인을 얻는 것처럼. 예, 알겠습니다. 그 이해가 됐습니다. 한우님, 지금 에이전시 거의 최저가 같은데 좀 더 많은 양 구매해도 될까요? 아니면 기존 스텝대로 조금씩 하는 게 옳을까요? 지금 미국장, 국장 바닥 수순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이건 아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말씀드리니까 한우님이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유라헬님, 주린이입니다. 미국 주식 살 때 ISA 계좌와 일반 계좌 중 유리한 계좌가 뭘까요? 그냥 미국 주식은 ISA 계좌로는 못 사셔요. ETF, 미국 ETF를 사시거나 아무튼 그 중개형 계좌일 때만 사시는 거니까 사실은 질문이 약간 조금은 틀렸다. 근데 이제 미국 주식 이제 ETF를 사시거나 할 때는 ISA가 조금 유리하죠. 조금 유리하고 직접은 그냥 뭐 일반 계좌가 뭐 똑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추가 질문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제작진들. 그다음에 윤이나 네, 유리나님. 세종시 부동산 전망 부탁드려요. 조기 대선 세종시 집값이 됐어. 이거는 세종시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세종시는 집값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작은 뭐 이슈라든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시장이어서 제가 어제인가 그제 갔다 왔는데 세종시를 택시 기사님께서 평당 뭐 2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막 얘기하더라고. 지금 다시 약간의 올라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먼저 꺼내시더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래서 세종시를 보자고 막 할 때 사람들이 웃었단 말이에요. 거기 폭락하는데 왜 사냐. 근데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실 놀랄만한 사실은 3월 달에 거래량이 폭증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구나 폭증한 지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세종시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 그 얘기 좀 나왔잖아. 3월 달에 나왔거든. 근데 제가 볼 때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게 언제 선택할지는 모르겠지만 세종시로 가는 것은 뭐 몇 년도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기정사실화 되는 거 아닌가 분위기가 그렇게 잡히고 있죠. 저도 가봤는데 근데 세종시 뭐 여러 번 가봤는데 좋아요 살기가. 좋죠. 그다음에 인터베터 대부님 건기식 전에 말씀하셨는데 중국 시장과 우리가 활발해지면 가능하다 보셨는데 현재 미중 관세 전쟁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예시를 하나만 좀 부탁드린다고. 이게 관세 영향을 저는 크게 볼 가능성은 저 직접적으로는 크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라든가 뭐 주식시장 상황 때문에 이제 우려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한국하고 중국에서 관세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뭐 직접 영향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건기식을 본 건 미국의 중국의 고령화잖아요. 근데 고령화된다는 게 뭐 관세 여기서 건기식 건강기능식품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관세 전쟁으로 고령화가 뭐 늦춰지거나 그렇지. 아니면 그거 더 빨리 될 수 있겠다. 몸이 더 늙을 수 있겠다. 저처럼 잠 안 자고 하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나? 하여튼 근데 저는 이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인투 베럴 대표님. 자, 소개 못한 게 혹시 있나요? 질문 중에? 없나요? 우리 제작진들 한번 없습니까? 자, 끝으로 그러면 두 분 한 말씀씩 지금 뭐 상황에 우리 굉장히 아까 뭐 얘기는 충분히 설명했습니다만 시청자들 우리 또 경제만화방 애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쨌든 뭐 투자를 하시든 안 하든 경제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전 세계 경제가 트럼프 발이긴 하지만 구조적으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온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사실 어떤 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냐면 특히 이제는 팬데믹 이후로 전 세계 금리가 많이 내려갔고 그러면서 부채가 엄청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 부채가 증가하는데 이 부채를 어떻게 할 건가가 지금 전 세계의 가장 큰 경제 과제입니다. 우리가 뭐 AI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전 근본적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왜 관세를 올릴까요? 직접적인 원인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사실은 관세를 받아서 미국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사실은 부채가 쌓여 있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가계부채가 1,900조 원이 넘어가고 있고 기업부채가 100%가 넘어가고 있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채가 쌓여져 있는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지금 상황은 막 무리해서 뭘 하거나 이러기보다는 변화를 잘 보시고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이렇게 좀 지양하시면서 최대한 돈을 지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진짜 정책도 앞으로 잘해야 되고 정치도 잘해서 이 위기를 잘 넘어가야 되는데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님이 잘 해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동력을 얻으려면 뭐 갑자기 정치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전 정치 잘 모르지만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추진력이 생기니까. 네, 알겠습니다. 박시동 평론가. 네, 이제 매일매일 폭등과 폭락을 거의 역사적 수준으로 반복하고 있는 지금 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사실 이제 시장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분석의 결과도 예전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론이 다 틀려져. 예를 들어서 뭐 달러가 그러니까 미국이 위험해. 그러면 달러가 강세야. 그럼 미국 채권 사야지. 다 틀려져요 지금 이게. 이론이 안 맞아. 과거의 그 이론들이 통하지 않는다. 미국 위험해. 미국으로 가야지라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달러 인덱스는 오늘 100이에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뒤죽박죽 시장이고 엉망진창인 상황이에요. 국가적으로도 지혜가 가장 총량으로 좀 모아지고 필요한 때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국가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유능한 정부를 이끌 수 있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쪽으로 빨리 이 압도적으로 정권의 키가 넘어와서 아니 그 개인 투자자들 자본시장법 그 거부권 행사한 것 때문에 뚜껑이 열렸잖아요. 빨리빨리 정리해야지 입장 정리. 맞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예. 빨리빨리. 그래서 국가도 지혜 총량을 최대한으로 늘리면서 트럼프와의 협상 등등등 해서 갈 길이 먼데 아무튼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 경제 만화방을 통해서 저희랑 함께 고민도 좀 나누고 지혜를 좀 모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모펀드 만드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 이건희님 마지막 질문인데 저 짧게 한번 언급해 주. 나중에 미국 부동산 시장 구조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네, 그럼요. 지금 오늘은 시간이 좀 마무리됐으니까 다음에 한번 저희가 시간을 좀 할애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주식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오늘 이제 중요한 팁들이 좀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좀 마지막에 정리해 고현주는 이런 걸 잘 못하더라고요. 내가 마지막에 정리해 주면 미국 트럼프의 최측근 경제 참모가 바뀌고 있다. 그 얘기를 주목해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 트럼프의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관세 문제에 대한 속도 조절이나 중국과의 극적인 타협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왜? 잘못하면 공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봐야 한다. 이게 이제 이광수 대표가 줬던 팁이고 두 번째는 이제 AGNC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건 잘 보시면 될 거고 지금이 좀 하락 국면인데 배당 주식의 특징이 있다. 꾸준히 모으셔라. 대신에 너무 무리하게 하지는 말고 뭐 그 얘기 하셨어요. 그다음에 이광수 대표가 이 나라 살림 105조 거덜내고 튄 윤석열 이놈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거는 한덕수나 최상무 이 기재부나인들의 무능 다 책임져요.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 그 얘기했고 그게 1인당 100만 원씩의 부담을 더 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 청구를 안 할 뿐이지 국민들한테 나라 살림으로 보면 100만 원을
그 100만 원을 거덜낸 거다. 그 얘기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새겨 듣고요. 경제만화방은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